정확히 1년 뒤 비트코인 0.5개도 살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50억 아빠입니다. 우리의 코인 시장이 악재부터 호재까지 최근에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7천만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8천만원까지 빠르게 반등했는데 어떤 이슈들이 코인 가격을 이렇게 흔드는지 정보의 홍수에 빠져 계실 구독자분들께 제가 모든 이슈를 정리해서 한 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을 폭락시킨 경기 침체 우려,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의 진실을 비롯한 거시경제적 이슈부터 미국 정치판 움직임, 그리고 코인 시장의 단독 호재와 악재까지 모든 내용을 요약해서 한 번에 전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현재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든 내용을 단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종합해 현재 시장에 대한 저의 관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은 가장 최근 소식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보시면 공식 텔레그램 정보방에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실시간 투자 관점과 중요한 인사이트들, 알트코인에 대한 여러 정보들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클릭 한 번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와 해리스의 표차가 근소하게 좁혀지며 접전 중인 가운데 민주당에서 해리스를 위한 암호화폐 캠페인을 시작하며 민주당에서조차 암호화폐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하는 트럼프와 공화당만이 암호화폐 정당이 아니라고 설득하기 위한 민주당의 조직적인 노력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해리스 후보가 암호화폐 산업의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이 문제를 트럼프에게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발언을 해준 모습이며, 해리스 캠프는 지난주에 영향력 있는 암호화폐 자문위원 2명을 캠페인에 합류시켰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암호화폐 혁신을 공화당과 동등하게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고자 하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가 정치의 핵심 이슈로 더욱 부각되며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 입법이 더욱 코인 친화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매번 말씀드렸듯 그간 암호화폐 성장을 가로막은 최대 적은 미국의 정치적 규제였으며, 미국의 양당이 대선을 앞두고 모두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를 가져감에 따라 점점 우리의 코인은 금융 변두리에서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이동하는 입지적 변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플 소식입니다. 코인 시장의 최대 숙제 중 하나였던 리플과 SEC와의 소송이 드디어 최종 판결로 막을 내렸습니다. SEC는 리플에 20억 달러의 벌금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판결했습니다. 거의 20분의 1 수준의 벌금으로 끝났기 때문에 시장은 리플의 승리로 받아들이면서 리플은 당일 30% 가격 상승으로 반응을 해준 모습입니다. 판결 결과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XRP는 증권이 아니고 리플이 기관을 상대로 계약서를 쓰고 판매한 XRP는 증권의 여지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리플이 기관을 상대로 XRP를 판매할 수 없냐고 하면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XRP 및 ODL 판매의 대부분은 미국 관할권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제가 없으며, 여기서 ODL이란 XRP를 사용해 국제 송금을 빠르게 처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리플사는 미국 관할권 아닐지라도 특정 조건 하에 기관에 XRP를 판매할 수 있으며 이러한 면제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리플이 SEC에게 승소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60일 이내에 SEC에서 판결에 항소가 가능한데, 최근 민주당에서 암호화폐 표심을 얻기 위한 움직임의 한창인 만큼 SEC에서 항소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으며, 만약에 항소를 하더라도 SEC가 이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리플의 승리일 뿐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승리로 볼 수 있는 사건이며, 해당 소식 이후 비트코인도 상당한 반등으로 리플의 승리를 반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코인 시장의 발목을 붙잡은 대표적 악재를 꼽자면 리플 대 SEC 소송과 비트코인의 마운트 곡스 상환 악재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코인 시장은 이 모든 악재들을 털어내고 있으며 미국 정치판에서는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최근 가격적으로는 수많은 알트코인 가격이 태초 시대로 돌아가며 하락장을 겪고 있고, 모든 코인 보유자들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우리가 기회비용을 놓치지 않고 저점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지금의 하락에 대하여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새로운 대상승장으로 출발하기 전 약한 손들을 털어내는 마지막 청소 과정이 아닐까 생각하며 과거에도 그러하였듯 하락 이후에 진정한 상승장이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어쩌면 우리는 35조 달러의 국가부채를 갚고 약간의 암호화폐로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비트코인을 조금 넘겨주고 우리의 35조 달러를 지워버릴지도 모른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이 다른 형태의 통화이고 결국 국가의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발언했으며 우리가 하지 않으면 중국이 할 것이고 중국은 이미 하고 있으며 우리가 하지 않으면 다른 국가들이 할 것이다. 우리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트럼프가 약간의 비트코인을 넘겨주고 미국 역사상 최대 부채인 35조 달러를 지워버릴 수 있다고 발언한 내용인데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1554조 원으로 1조 1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미국 부채인 35조 달러에 비하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전체를 따져도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인데 8월 4일 미국에서 10만 개의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마련하자는 신시아 루미스의 법안이 공식적으로 회부되었습니다. 트럼프와 신시아 루미스의 말대로 미국이 비트코인으로 35조 달러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최소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100조 달러 이상이 되어도 부족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1조 달러의 시가총액으로 비트코인이 한 개당 약 1억이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100배가 올라서 100억 원이 되어야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100조 달러가 된다는 말입니다. 트럼프의 말대로 약간의 비트코인을 주고 35조 달러의 부채를 지우기 위해서는 시장에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35조 달러든 10조 달러든 마련을 하려면 시장이 그만큼 받아주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00조 달러보다 더 크게 올라야지만 미국의 부채 35조 달러에 대해 해결이든 뭐든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미국 부채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비트코인 한 개가 원화 기준으로 100억보다 더 큰 단위로 오를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계산조차 없이 미국의 35조 달러에 대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트럼프의 말이 비트코인만으로 미국 부채를 모두 해결하자는 말이 아니었더라도 이 35조 달러에 대한 부채와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1조 달러의 비트코인 시가총액으로는 감히 어림도 없는 일이며 최소 지금보다 10배, 100배 상승도 가능하다는 것을 미국의 전 대통령이 말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발언이 단지 표심을 위한 발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통령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또한 20세기 초에 초인플레이션으로 독일의 통화가 붕괴되며 휴지 조각이 되었듯 미국 달러가 붕괴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준비금을 마련해 비트코인 가치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정부가 국가 부채를 갚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발언해 주었는데 이들 미국 대통령 후보들이 비트코인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보고 있는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며 1 비트코인이 얼마나 큰 금액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마저도 사실은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이들의 시각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이며 홍콩 입법회에서도 비트코인이 한 국가의 공식적인 전략 자산이 되는 것에 고려할 가치가 있으며 홍콩의 전략 준비 자산에 비트코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을 해주었는데 과거 역사적으로 세계의 주도권은 특정 국가에 의하여 250년 주기로 변해왔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는 상업혁명과 해상무역을 통해 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하였으며 18에서 19세기 영국은 산업혁명과 함께 은행 시스템 발전과 자유시장 경제 도입을 통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0, 21세기에 들어 미국은 기술 혁신과 금융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달러화의 지위를 통해 경제 주도권을 확보하였는데 향후 250년의 주기에서는 탈중앙화, 투명성, 고정된 공급의 특성을 지닌 비트코인이 새로운 글로벌 주도권 자산으로 등극하며 경제 패러다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국가적 움직임 또한 진행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금융 제재로 중국, 인도, 터키와 같은 무역 파트너와의 거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하원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한 국가 간 결제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앞으로 암호화폐를 미국 달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러시아 상원 의원들과
푸틴 대통령의 승인이 떨어지면 9월 1일부터 국제무역에서 암호화폐를 통한 거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두바이와 아부다비 등으로 이루어진 중동의 매우 부유한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에서 또한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경제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디지털 자산 채택을 본격화하고 앞으로 아랍에미리트 거주자들이 은행 계좌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높이는 모습으로 이러한 국가적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채택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국가들이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국가적 채택이 증가할수록 암호화폐의 지위는 분명히 지금과 차원이 달라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폭락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꼽히는데, 첫째는 경기 침체 우려이며 둘째는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우선 경기 침체 우려는 상당 부분 가라앉은 모습인데, 이번 경기 침체 우려는 미국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면서 발생한 우려입니다. 먼저 언론에 가장 이슈되었던 것은 경기 침체를 진단하는 샴의 법칙이 발동되었다며 언론의 도배가 되고 시장이 공포에 빠지며 하락이 촉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샴의 법칙을 만든 창시자조차 직접 나서서 이번엔 샴의 법칙이 틀릴 수 있으며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져있지 않으며 실업률이 더 올라도 침체 가능성이 적다고 발언을 해주었고, 실제로 현재 미국의 실업률인 4%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로 실업률이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경기 침체 우려가 왜 터졌냐고 하면, 샴의 법칙이란 1년 중 가장 낮은 실업률 수치와 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을 비교했을 때 최저 실업률보다 3개월 평균이 0.5%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공식인데, 문제는 미국의 1년 최저 실업률인 3.5%는 역사상 가장 낮은 실업률이며 최근 3개월 평균 실업률인 4.133%는 역사적으로 완전 고용에 가까운 실업률이라는 것으로 침체와 거리가 멀다는 사실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또한 미국 경제가 안정적이며 고용지표 또한 대부분 임시 해고로 인한 것이며 고용시장이 악화될 위험은 낮다고 발언해 주었고, 또한 미래에셋 증권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과도한 5가지 이유라는 리포트를 발표했는데, 첫째로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하며 46.8%를 기록하면서 침체 우려가 촉발되었지만, 실제로 경기 침체는 제조업 지수가 42.5% 아래에 있을 때 발생했으므로 아직도 양호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며, 특히 미국은 제조업보다 비제조업 규모가 더 큰 나라로서 이번에 발표된 ISM 비제조업 지수에 따르면 예상치였던 48.8을 상회한 51.4%로 발표되면서 굉장히 좋은 수치로 미국 경제가 여전히 양호함을 나타냈다는 사실이며, 미래에셋 리포트를 몇 가지 살펴보면 미국의 경기 침체는 주황색 실업자 수가 구인 건수보다 많은 상태에서 이 갭이 벌어지면서 침체가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정반대로 검은색 구인 건수가 실업자 수를 초과하고 있는 상태로 경기 침체 우려는 과도하거나 조금 많이 앞서 나갔다고 분석했으며, 또한 과거 경기 침체 당시에는 미국 기업들의 이익 마진이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기업 수익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잉 투자가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로 귀결되었으나, 지금은 기업들의 이익 마진은 계속 높은 추세를 유지 중이며 기업들의 수익에 비해 투자 비중이 높지 않다는 것으로 오히려 지금은 과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경기 침체는 침체 전까지 물가 상승이 계속 높은 상태를 지속했다는 특징이 있는데, 보시면 침체 당시에 물가는 늘 고점에 있던 상태였으며, 반면에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고점 대비 크게 낮아졌고 현재도 물가가 잡히고 있는 추세라는 의미이며, 조만간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믿음도 강한 상황으로 과거의 경기 침체 공식과는 맞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G20 경기 선행지수가 오르고 있을 때 미국 경기 침체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사실인데, 현재 G20 경기 선행지수는 20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경기 성장이 한동안 더 이어질 것임을 의미한다는 사실이며, 이에 따라 경기 침체로 폭락했던 시장은 과도한 우려였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시장도 점점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번 금융시장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남에 따라 시장에 폭락이 일어난 것인데, 우선 엔캐리 트레이드란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공짜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일본에서 엔화 대출을 받아서 전 세계에 투자를 해 수익을 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무이자에 가까운 엔화 대출로 미국 국채에만 투자해도 5% 수익이 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이상한 것으로 취급되었고, 이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수백조 원에서 수천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하자 무이자로 돈을 빌렸던 투자자들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엔화를 빌려서 투자한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시장의 물량 덤핑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시장에 급격한 급락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계 증시가 폭락하자 일본은행에서는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며 백기를 들어 올리면서 다행히 엔캐리 트레이드 위험이 더 커질 위험은 상당히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아서 헤이즈는 본인의 에세이에서 이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미국의 화폐 인쇄를 촉발하면서 큰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통찰력을 내놓았는데, 그의 발언에 따르면 과거 2008년 9월 부시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마치기 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와 08년 금융 대위기를 겪으며 민주당 오바마에게 대선에 대패하는 사건을 겪었고, 이를 알고 있는 해리스 입장에서는 선거 불과 몇 달 전에 다시 한번 세계 금융 위기가 닥치면 선거에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할지 결코 모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일본은행은 엄청난 양의 새로운 돈을 인수했고, 그 엔화를 이용해 일본 주식회사는 미국 주식과 채권을 매수했습니다. 엔화의 캐리 트레이드로 인한 매수세는 미국의 주식시장을 폭등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주식시장의 폭등으로 자본이득세를 통해 상당한 수입을 얻습니다. 2009년 1월부터 24년 7월 초까지 나스닥 100은 16배가 올랐고 S&P 500은 6배가 상승했습니다. 자본이득세율은 약 20%에서 40%를 걷습니다. 미국 정부는 기록적인 자본이득세를 징수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여전히 적자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빠진 적자에 대해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재무부는 계속 부채를 발행해 빚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일본의 캐리 트레이드가 계속 청산되면서 미국 주식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미국 시장이 폭락할 것이라는 점이며,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재정은 산산조각이 나게 되고 해리스는 선거에서 패배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의 구조상 일본 기업들이 이 캐리 트레이드를 계속 청산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품으로써 자산 가격을 폭등시켰고, 일본 기업들은 엔화를 빌려 그 돈으로 해외 자산을 구매했으며 엔화 약세를 통해 큰 이득을 보았습니다. 돈이 풀리면서 일본의 증권과 자산도 떡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2001년 이후 일본 정부의 연금 운용 실적도 매우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캐리 트레이드는 효과적으로 작동했으나 지나친 엔저 현상이 발생하며 일본 중앙은행은 캐리 트레이드를 줄일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과로 글로벌 시장에 덤핑 물량이 발생하며 역대급 폭락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폭락하자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다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수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는 사실상 정확한 규모 파악이 불가능하며 아직도 캐리 트레이드에 묶인 자금이 큰 상황으로 언제 또다시 충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지켜보며 대선에 낙마할 것인지 또는 해리스는 적극적으로 움직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돈 인쇄기를 돌려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풀어줌으로써 대선 전까지 금융시장 살리고 표심을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아서 헤이즈는 에세이에서 미 재무부 장관인 제닛 옐런이 시장에 3천억 달러에서 1조 500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므로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할 것이고,
그러므로 지금 시장의 하락이 매수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연준이 목표 물가인 2%를 판단할 때 보는 지표인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를 보면 7%에 육박했던 고점에서 하락하면서 현재 2%대까지 하락한 모습으로 물가가 분명히 잡혔다는 사실이며, 그렇다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 금리 인하와 함께 또다시 돈을 풀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미국 재무부에서는 시장의 유동성을 주입하기 위하여 오는 10월 말까지 약 500억 달러 상당의 만기가 남은 국채를 매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해당 국채 매입 정책은 새로운 달러 인쇄를 통해 진행됩니다. 즉 대선 전까지 500억 달러가 새롭게 발행되어 시장에 주입된다는 것으로 이번 달부터 개시가 시작됨에 따라 이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 또한 기대할 수가 있는 상황이며, 중요한 것은 불과 저번 달인 7월까지만 해도 연준의 금리 인하가 9월에 0.25bp 인하가 예상되던 상황에서 금융시장 여건 악화 등으로 9월 금리 인하가 2배 빠른 0.5bp 인하될 확률도 59.5%로 예측되고 있다는 점이며, 연말까지 100bp 이상 금리 인하될 확률이 현재 76.6% 확률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 경기가 건강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이에 따른 유동성 주입으로 코인 시장을 들어올릴 수 있는 방아쇠라고 생각하며, 이와 같은 유동성 완화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면서 채권 수익률은 급락했으며, 이와 같이 안전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유동성은 위험자산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고금리를 즐기던 단기 금융상품 머니마켓 펀드에서는 현재 역사상 최대 자금이 잠들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금리 인하에 따라 여기 잠든 자본이 투자처를 찾아 빠져나갈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 유동성이 위험자산 시장을 들어올릴 매개가 될 것이라는 점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JP모건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금융시장 폭락에 개인 투자자들은 공격적으로 매도한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1년 평균보다 2.9배 이상 규모의 저가 매수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암호화폐 브로커 팔콘X에서는 하락장을 틈타 기관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으며, 리테일 애그리게이터, 헤지펀드, 벤처펀드, 프롭데스크 등 거의 모든 기관 투자자가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데이터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에서는 암호화폐 간접 투자 상품으로 취급받는 코인베이스 주식을 새롭게 매수하였는데, 이는 23년 6월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수해 250%가 상승하자 고점에 매도한 이후 처음으로 다시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수한 것입니다. 이는 캐시 우드가 현 시점을 매수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크립토컨트 주기영 대표에 따르면 비트코인 1000개 이상 보유한 신규 지갑의 잔액은 2021년 당시에만 해도 1년에 유입되는 액수가 7만 비트코인 정도였으나, 지금은 1년이 아닌 일주일에 10만 개의 비트코인이 이들의 지갑으로 이동되고 있다는 점으로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수준의 고래 매집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비트코인을 한번 매수하면 매도하지 않는 영구 보유자 지갑으로 40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난 한 달 동안 축적되면서, 이것은 비트코인의 매집이며 1년 안에 전통 금융기관이나 정부가 이것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개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사지 않은 것을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의 가격 동향을 보면 과거 반감기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충분한 횡보 기간을 거친 후에 진정한 불장으로의 분출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며, 지금의 비트코인 횡보 또한 과거 반감기 패턴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움직임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로, 현 시점은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지쳐있을 타이밍이지만 앞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찾아오며 점점 과거 패턴 사이클을 답습할 타이밍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코인 시장은 여러 글로벌 악재와 코인 시장 단독 악재라 할 수 있는 마운트 곡스 상환, 제네시스 상환 물량 등의 악재를 잇따라 겪으며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주저앉았으며, 이러한 하방 압력은 단기적으로 씻기지 않고 계속 시장을 누르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오랜 코인 시장의 숙제들이 모두 해결되고 있으며,
금융 변두리에 있었던 암호화폐가 점점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동안 유동성을 옥죄었던 금융 환경 또한 점점 완화적으로 풀리고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단기적인 악재의 무게를 간과해서도 안 되겠지만 분명히 시장이 저점을 둥글게 지나 큰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최근 큰 하락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구독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그간 상승 관점을 줄곧 외쳐온 만큼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지금의 고통이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힐 것임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부디 힘든 시간을 지나 모두가 환희하는 코인 불장이 빨리 찾아오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